겨울 끝자락의 바람은 아직 매서웠다. 오후 햇빛이 기울며 공원 벤치 위로 길고 가늘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시간. 윤정이는 마치 낯선 땅에 떨어진 사람처럼 얇은 코트를 꼭 쥐고 앉아 있었다. 손끝은 저릿했고 무릎은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떨림의 이유가 추위인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삶을 잃어버린 충격 때문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집이라고 불렀던 곳에서 쫓겨나듯 나왔다. 아무런 짐도 어디로 가야 한다는 계획도 없이. 정신 차려, 정희야, 정신 좀 차려. 입술로 중얼거리며 그녀는 눈가를 훔쳤다. 그러나 눈물은 손길을 비웃듯 흘러내렸다. 남편 박태형. 겉으로는 성공한 자산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 하지만 그녀에게 그는 한평생 주인처럼 군림했던 사람이었다. 정희는 20살에 그와 결혼했다. 그때 그는 이미 사업으로 유명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복한다고 말했지만 정희의 웨딩드레스를 채잡기도 전에 시댁 식모가 되었다. 남편이 사업으로 번창할수록 그녀의 존재는 더욱 작아졌다. 조금만 실수해도 이 멍청한 것이라는 말이 날아왔고 밥이 늦게 나오면 나가 죽으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정희는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었다. 친정은 일찍 끊겼고 친구라고 부를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태영은 그녀가 밖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고 정희는 그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그리고 오늘 아침 태영은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툭 던졌다. 우린 이미 이혼했어. 도장 내가 찍은 거 맞고. 무슨 말이야? 난 도장. 내가 언제 똑바로 본 적이 있냐? 내 도장 내가 관리했잖아. 법적으로 다 끝났다고. 그는 법원 이혼 접수 서류를 내밀었다. 이미 판결까지 끝난 뒤였다. 이제 내가 이 집에 있을 이유 없어. 그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실려 있었다. 그리고 재산 분할? 꿈깨. 넌 평생 내가 먹여 살린 거야. 내 돈에 손대지 마. 정희는 말문이 막힌 채로 서 있었다. 숨을 들이켜는 것조차 어려웠다. 태영은 그녀의 손목을 잡아 문 쪽으로 밀었다. 당장 나가. 짐 없어도 되잖아. 넌 원래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 말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갈라놓았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지난 40여 년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다. 스스로가 투명인간이 된 듯한 감각. 더는 누구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정희는 마지막 힘을 내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말 오후의 공원은 평화로웠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유모차를 밀고 가는 젊은 부부,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풍경이 그녀에게 너는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듯했다.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너무도 조용히 흘린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질 때였다. 저기 괜찮으세요? 갑자기 건너편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말을 걸어왔다. 정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낯선 남자였다. 60대 중반으로 보였으며 깔끔하게 손질된 회색 머리와 온화한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손에는 종이컵 커피 2개가 들려 있었다. 춥잖아요. 이거라도 좀 드세요. 그는 정희 옆 벤치에 앉지 않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섰다. 정희는 말이 나오지 않아 커피만 바라보았다. 남자는 억지로 권하지 않고 부드럽게 웃었다. 저도 가끔 여기 와요. 생각 정리하려고. 근데 아주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요. 그는 천천히 앉았다. 앉아 있어도 될까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남자는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게 가끔은 필요하잖아요. 정희의 손이 종이컵을 잡는 순간 스치는 따뜻함에 그녀는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그녀는 급히 얼굴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정말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남자는 잠시 그녀가 진정을 찾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만이 사이를 지나갔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정희는 망설임 끝에 마침내 턱을 떨며 입을 열었다. 남편한테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으셨다고요? 몰래 이혼을 해버렸대요.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전 정말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어요. 그녀의 어눌한 고백은 바람에 실려 사라질 듯 위태로웠다. 남자는 놀란 듯하지만 결코 가볍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그런. 평생 집안일만 했는데 저는 친척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정희의 목소리는 바스러질 듯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우선은 따뜻하게 쉬실 곳이 있어야겠네요. 정희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 오해는 마세요. 남자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제가 사는 곳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곳에 공실이 하나 있는데 며칠 정도 지내시라고 말해드릴 수는 있어요. 관리인이라 그런 부분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민폐가 될 텐데. 사람이 사람 좀 도와주는 게 무슨 민폐예요. 그 따뜻한 말투에 그녀는 다시 눈물이 고였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일단 걸을 수 있겠어요? 가까워요. 정희는 조심스레 일어섰다. 힘이 풀린 다리는 휘청거렸지만 남자는 손을 뻗지 않았다. 정희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작은 배려를 해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공원을 빠져나와 도심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정희의 삶은 오늘 아침까지 단 한 줄로만 이루어진 듯했다. 남편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삶. 하지만 지금 아주 작은 갈림길이 생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 길 위에 서 있었다. 정희는 남자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발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자꾸만 비틀거렸지만 그는 일부러 속도를 늦추고 그녀가 뒤처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맞춰주었다. 아까 관리인이라고 하셨죠?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작은 건물 하나 맡고 있어요. 남자는 웃으며 답했다. 아파트는 아니고요. 예전엔 상가였는데 요즘엔 반쯤 비어있죠. 건물주가 마음이 넓은 편은 아니라 조금 불편한 데도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따뜻하긴 합니다. 정희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오늘 하루 동안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준 사람은 이 남자가 처음이었다. 근데 그녀는 말을 흐렸다. 저 같은 사람을 왜 도와주시려고? 남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저도 한때 비슷했거든요. 정희는 의외라는 듯 남자를 바라보았다. 겉모습은 반듯하고 여유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저도 한동안 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했어요. 삶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야 할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 잠시 후 남자는 손가락으로 앞쪽을 가리켰다. 저기에요. 곧 도착합니다. 조용한 골목 안에 4층짜리 오래된 건물이 서 있었다. 외관은 낡았지만 관리가 나름 잘 되어 있었고 입구를 지나자 은은한 약품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나는 듯했다. 정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여기 제가 있어도 될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건물주한테 얘기하면 일주일 정도는 문제 없어요. 저는 관리인이고 빈방 정리해서 잠깐 머물게 하는 건 제 권한 안에 있어요. 그는 계단을 오르며 덧붙였다. 물론 더 오래 있으셔야 한다면 그땐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겠지만요. 정희는 그 말에 조금 불안해졌지만 지금은 그저 오늘 밤 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2층 끝방 앞에서 남자가 열쇠를 꺼냈다. 여기에요. 철커덕. 문이 열리고 오래된 방 하나가 드러났다. 작은 싱글 침대, 낡은 책상, 전기장판이 깔린 바닥. 창문엔 커튼이 반쯤 떨어져 있었고 전등은 다소 어둡지만 공간은 깨끗했다. 정희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따뜻하네요. 제가 아침에 히터 켜두고 갔거든요. 오늘 좀 쌀쌀해서. 남자는 벽 쪽으로 다가가 콘센트를 확인했다. 전기장판도 잘 돌아가고요. 정희는 방 한가운데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소파가 없는 방에서 잠시 고민하다가 문가 쪽에서 말했다. 혹시 불편하시면 말하세요. 그리고 당분간은 혼자 지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안전이라니요? 남편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며 말했다. 당신 같으신 분을 아무 말 없이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다시 찾아와서 무슨 소리든 큰 소리칠 수도 있으니까요. 정희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손을 들어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 건물에 CCTV도 있고 저도 하루 종일 여기 있어요. 혹시 오면 제가 먼저 나가볼게요. 의도된 안정감이었다. 정희는 그제야 약간 숨을 돌렸다. 아참, 이름이라도 여쭤도 될까요? 정희가 조심스레 물었다. 남자는 밝게 미소 지었다. 아, 늦었네요. 저는 강도윤입니다. 그냥 관리인 아저씨라고 불러도 되고요. 정희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윤정희예요. 도윤은 손을 내밀었다. 정희는 조심스레 그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손바닥을 통해 천천히 그녀의 심장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는 방을 둘러본 뒤 가볍게 말했다. 우선 오늘은 푹 쉬세요. 물 끓이는 주전자도 있고 컵라면 하나로라도 허기만 채우세요.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때 한번 웃어주세요. 도윤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은 묘하게 정희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엔 정적이 감돌았다. 정희는 천천히 침대에 앉았다. 베개를 만져보고 침대 위 천을 매만지고 손바닥으로 이불의 감촉을 느끼며 얼떨떨하게 주위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그녀를 쫓아낼 수 없는 날들이 시작된 것일까? 아니면 이건 단지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일 뿐일까? 그녀는 모르게 손을 쥐었다.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눈물이 다시 고여 시야를 흐렸지만 아까와는 달랐다. 절망만의 눈물이 아니라 아주 희미한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톡톡 들렸다. 정희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도윤이 서 있었다. 아, 죄송해요. 깜빡했네. 그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이거 따뜻한 국이랑 밥 조금 사왔어요. 드시고 힘 좀 내셔야죠. 정희는 순간 말을 잃었다. 누군가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와줄 줄은 몰랐다. 이런 것까지. 정희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도윤은 쑥스러운 듯
뒤통수를 긁으며 말했다. 저도 예전에 누군가가 이런 도움 줘서 살았거든요. 그게 생각나서요. 정희는 비닐봉지를 두 손으로 꼭 움켜쥐었다. 불현듯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 울컥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그럼요. 윤정희 씨라면 분명히요.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방 안 공기는 전에 없던 온기에 가득했다. 정희는 국을 데워 먹으며 생애 처음으로 나도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런데 그녀가 밥을 반쯤 먹었을 때 문틈으로 무언가 툭 떨어졌다. 하얀 종이 한 장. 정희는 이상한 느낌을 받으며 종이를 집어들었다. 윤정희 씨, 저기요. 혹시 방 안에서 무슨 소리 들리시면 바로 저한테 말해요. 1층 경비실에 있어요. 도윤. 정희는 문을 열어 밖을 살폈지만 도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 쪽 CCTV가 반짝이는 것을 보고 그녀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정말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 작은 깨달음이 아주 오랜만에 정희의 가슴속을 따뜻하게 데웠다. 밥을 마저 비운 뒤 정희는 방 구석에 놓인 작은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다. 찬물이 얼굴에 닿자 눈물이 조금 가라앉았다. 거울 대신 반쯤 벗겨진 벽지를 바라보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천천히 몸을 말렸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끝나버렸구나. 아침까지만 해도 자신이 있던 집, 자신이 늘 청소하고 밥 짓고 숨죽여 살던 곳은 이제 그녀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의 공기마저도 그녀를 밀어냈다. 하지만 이 낡고 좁은 방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있어도 된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등받이에 기대었다. 조용한 방 안에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전기장판의 미세한 전류 소리뿐이었다. 그리고 그 소리마저 따뜻하게 느껴졌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옛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라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태영과의 결혼 생활, 고함, 욕설, 무시, 덮어놓고 시키기, 그리고 매번 마지막에 따라붙던 말. 너 같은 게 어디 가서 뭘 할 수나 있어. 내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은 수십 년 동안 그녀의 생각을 지배했다. 그 말 한 줄에 묶여 세상은 두려운 것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었다. 하지만 도윤을 떠올리자 그 말은 조금 흔들렸다. 그는 그녀가 무너진 걸 이용하려는 사람 같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짐조차 들게 하지 않으려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좋은 분이네. 잠시 눈을 감았더니 피곤이 몰려왔다. 몸이 녹아내리듯 침대로 깊이 스며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문득 창문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 정희는 눈을 떴다. 밤이었다. 희미하게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다. 겨울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방 안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툭. 문 앞에 무언가가 내려놓이는 소리였다. 정희는 놀라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니 복도는 비어 있었다. 대신 문 앞에 작은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상자 안에는 두툼한 담요 하나와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추울까 봐요. 오늘은 잘 주무세요. 도윤. 정희는 담요를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 따뜻함에 하루 종일 얼어붙어 있던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이런 친절을 받은 게 언제였더라. 그녀는 어린 시절 엄마가 다림질한 이불을 덮어주며 잘 자라라고 말해주던 장면을 떠올렸다.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녀에게 따뜻한 담요를 건넨 적이 없었다. 정희는 담요를 천천히 펼쳐 침대 위에 덮었다. 그리고 몸을 파묻듯 누워 조용히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건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다시 인간 취급을 받는 기분. 그 단순한 감정만으로도 그녀는 오랜만에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작은 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문틈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어제보다 몸이 훨씬 가벼웠다. 배가 고파 조용히 몸을 일으키는데 문 바깥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 씨, 일어나셨나요? 도윤이었다. 정희는 얼떨결에 문을 열었다. 그는 손에 빵과 따뜻한 두유를 들고 있었다. 아침은 좀 드셔야죠. 정희는 다시 한번 놀랐다. 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불편해요. 너무 민폐만. 민폐 아니에요. 도윤은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어제 처음 뵀지만 그냥 혼자 두기엔 너무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래도 정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도윤은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은 살다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이 온 사람을 조금 붙들어주는 건 그냥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말은 정희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정말 감사해요. 도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조금 걸어보실래요? 오전에는 이 동네가 조용하고 좋아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 방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또 어제의 절망이 밀려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함께 계단을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정희는 어제와 달리 조금은 버틸 수 있었다. 근데 도윤이 가볍게 말을 꺼냈다. 혹시 움직이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있으세요? 전화라든가 챙겨야 할 물건이라든가. 그 말에 정희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통장이랑 인감 카드도 다 집에 있어요. 도윤이 한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다 남편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평생 제가 쓰는 돈은 용돈으로 조금씩 나머지는 남편이 다 관리했어요.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이혼 과정, 혹시 변호사는? 정희는 고개를 힘없이 저었다. 아니요. 저는 이혼한 줄도 몰랐어요. 도윤은 바람결에 흩날린 그녀의 머리칼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정희는 작게 떨며 물었다. 저 어떻게 해야 하죠? 도윤은 잠시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 끝의 옅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정희를 향해 말했다. 정희 씨, 오늘은 우리 일단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준비해요. 필요한 것? 네. 우선 밥 먹고 옷 좀 따뜻한 걸 챙기고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상담받을 곳도 함께 알아봐요. 정희의 눈이 크게 떴다. 그녀는 내심 이런 도움까지 받을 줄 몰랐기 때문이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지만 그래도 혼자 두진 않을게요. 도윤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힘이 있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오랜만에 가슴 깊이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 한마디는 그녀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선택한 앞으로의 한 걸음이었다. 도윤과 함께 간단한 아침 산책을 마치고 건물로 돌아오려던 순간이었다. 그들이 골목 초입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정희는 걸음을 멈췄다. 등골 깊이 차가운 느낌이 스며들었다. 그 사람은 바로 정희의 전 남편 박태영이었다. 정희는 두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박태영. 그의 실루엣이 골목 끝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기세, 걸음걸이, 그리고 그 익숙한 위압감.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공포처럼 뛰기 시작했다. 정희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손등이 떨리고 있는 것을 도윤이 가장 먼저 눈치챘다. 정희 씨?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사람 맞나요? 정희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남편이에요. 전 남편이요. 도윤은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정정했다. 그리고 정희의 어깨 앞에 자신을 세우듯 살짝 몸을 비스듬히 돌렸다. 태영은 골목 근처까지 오더니 정희를 보자마자 눈을 부릅떴다. 여기 있었네, 이 여자.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다. 반가움도 미안함도 그 어떤 감정도 없었다. 오직 잡았다는 안도감 같은 것만이 묻어났다. 정희는 몸이 더 움츠러들었고 도윤의 얼굴은 금세 단호해졌다. 도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여기서 큰 소리 내시면 곤란합니다. 태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너는 누구야? 여기 관리인입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필요한 거? 필요? 태영은 비웃음으로 대꾸했다. 저 여자 데리고 갈 겁니다. 정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도윤은 미동도 없이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태영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는 말인가? 저 여자는 내 아내고 전 아내라고 들었습니다. 도윤이 말을 끊었다. 그리고 도망친 사람을 잡아가는 것처럼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정희 씨는 지금 여기서 쉬고 계십니다. 한순간 골목이 싸늘해졌다. 태영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목소리가 커졌다. 이봐, 말 쉽게 하지 마. 저 여잔 내 집에서 기생하듯 살던 사람이야.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은 정희의 가슴을 도끼처럼 내리쳤다. 수십 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말들.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곁에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도윤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웠다. 태영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뭐, 내가 뭔데? 정희 씨는 여기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당신이 또 폭언하거나 위협적 행동을 하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 말에 태영의 이마가 진하게 일그러졌다. 경찰? 태영이 코로 비웃듯 숨을 내쉬었다. 웃기지 마. 너 같은 관리인 주제에. 지금의 당신 말투는 위협입니다. 도윤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한 번 더 같은 식으로 말하면 녹음해서 신고하겠습니다. 태영은 순간 목을 움찔했다. 도윤의 말과 태도가 일반인이기엔 너무 단단했다. 도윤은 공포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태영은 잠시 상황을 계산하는 듯 눈을 좁혔다. 정희, 너 당장 와. 그는 도윤이 아닌 정희에게 말투를 바꾸며 명령했다.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여기서 이런 꼴 보여? 하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리고 손끝이 식어갔다. 그녀는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40년 넘게 훈련된 복종의 자세였다. 도윤은 그걸 보고 조용히 그녀 앞으로 가섰다.
정희 씨. 그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억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다. 도윤의 얼굴은 편안했다. 그리고 한마디도 강요하는 말이 없었다. 정희 씨가 원하시는 대로. 그 한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태영은 그녀의 머뭇거림을 보고 목소리를 높였다. 뭐해? 빨리 와. 정희는 움찔했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걸음을 떼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차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정희는 힘겹게 말했다. 저 안 갈래요. 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정희는 더 크게 말하지 못했지만 그 조용한 한마디는 그녀의 삶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내린 선택이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됐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태영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외쳤다. 이게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너 이 건물 이름 대봐. 내가 이 건물주랑 어떻게 아시든 상관없습니다. 도윤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저희 직원은 여기서 보호받고 있고 당신은 무단 침입자에 불과합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온몸이 하듯 떨렸다. 태영은 결국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섰다. 좋아. 어디 두고 보자. 협박으로 들리는데요. 협박 아니야. 녹음됐습니다. 도윤이 핸드폰을 들어보이자 태영은 욕을 삼키고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돌아섰다. 그리고 골목 너머로 사라졌다. 골목에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정희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철벅 주저앉았다. 도윤이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괜찮으세요? 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다. 저 정말 무서웠어요. 저 사람이 또 오면.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올 겁니다. 정희의 호흡이 멈췄다. 하지만 그때도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정희의 어깨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도윤의 눈빛은 변함없이 온화했고 단단했다. 정희 씨.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이제 혼자 맞서지 않아도 됩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한참 울었다. 목을대가 뜨겁게 타오르고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방금 남편에게 안 간다고 말하진 않죠.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그날 저녁. 정희가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도윤이 말했다. 정희 씨.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정말 큰일 해내셨어요. 정희는 눈을 깜빡였다. 저 그냥 무서웠어요. 무서운데도 말했잖아요. 도윤은 미소 지었다. 그건 용기입니다. 정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고 나서야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나 정말 괜찮을까?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가슴 안에서는 아주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40년 동안 잃었던 나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시작이었다. 정희는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문 앞에서 떨어지지 못했다. 골목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났다. 태영의 모습, 목소리, 표정. 그 모든 것이 아직 가슴 속에서 잔향처럼 진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예전엔 그런 순간을 혼자 견뎌야 했지만 방금 전에는 누군가가 그녀 앞으로 나가서 서 있었다.
그 작은 사실 하나가 정희의 어깨를 천천히 풀어주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작은 등불 같은 것이 켜져 있었다. 나 안 간다고 말했어.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사람 앞에서 싫다거나 아니요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말했다. 그건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정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였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정희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지만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 씨, 잠깐 괜찮아요? 도윤이었다. 정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다. 그는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다. 컵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아직 손이 많이 떨리시네요. 도윤은 차를 건네며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질 때까지 여기 앉아 계세요. 천천히 드시고. 정희는 차를 양손으로 감싸 쥐었다. 손바닥에 닿는 따뜻함이 서서히 그녀의 심장으로 스며들었다. 저 아까 정말 죄송했어요. 정희는 시선을 내리며 말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와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죄송할 게 없어요. 도윤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잘하셨어요. 그분 앞에서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정희는 눈이 뜨거워져 입술을 깨물었다. 누군가에게 죄송할 게 없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알 수 없었다. 도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다. 정희 씨. 그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오늘처럼 혹시 또 그분이 찾아오면 겁나실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 혼자 맞서게 두지 않을 테니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에 정희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었다. 마치 쥐어짜듯 움켜쥐었던 마음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다. 제가 이렇게 신세만지면.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제든 부담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더 이상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도윤은 담담히 고개를 저었다. 부담되면 안 데려왔죠. 그는 작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정희 씨는 지금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고 저는 그걸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정희는 순간 말을 잃었다.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괜찮다고 말해준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윤은 창가를 잠시 바라본 뒤 덧붙였다. 사람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는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너무나 조용했지만 정희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감사합니다. 정희는 거의 속삭이다시피 말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좀 쉬세요. 저는 1층에 있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부르세요. 정희는 그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나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은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생애 처음으로 켜진 희미한 등불 같았다. 밖에서는 겨울 저녁 바람이 건물 외벽을 스치고 있었다. 도윤은 1층 관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겠지. 그는 아주 작게 혼잣말을 했다. 정희가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태영 같은 사람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도 도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골목에서 본 정희의 한마디. 안 갈래요. 그건 분명 새로운 시작이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관리실 불을 켜며 아주 자연스럽게 그 건물의 하루를 다시 시작했다. 그 시각 도시 반대편의 고급 아파트 주차장. 박태영은 차문을 꽝 닫으며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단 한 번도 허용된 적 없는 사람이었다.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이날 이 작은 골목에서 벌어진 일이 앞으로 그에게 닥칠 거대한 몰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희에게는 새로운 삶의 첫 페이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건물 벽면에 부딪혀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었다. 정희는 작은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노란 빛을 바라보며 서서히 눈을 떴다. 지난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피곤함보다 마음속에 남은 긴장과 낯선 설렘이 먼저 몸을 깨웠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등을 바라보았다. 어제 골목에서 떨리던 손.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안정돼 있었다. 정말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안 간다고 말했었지. 그 한마디가 믿기지 않았다. 정희가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밝힌 건 정말 아주 오랜만이었다. 그 작은 용기가 다시 떠오를 때마다 가슴 안쪽이 은근하게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을 손에 담아 얼굴에 가져다 대자 정신이 조금 맑아졌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뒤 거울 대신 창문 유리에 비친 흐릿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머리칼은 흐트러졌고 눈가엔 밤새 흘렸던 울음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오래간만에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잘해보자.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약속 같았다. 복도로 나와 계단을 내려가자 1층 관리실의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문가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도윤이 책상에 앉아 무언가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정희의 인기척을 느끼자 자연스레 고개를 들었다. 아, 일어나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 똑같이 부드러웠다. 잠은 좀 주무셨어요? 정희는 머쓱한 듯 웃었다. 조금 뒤척이긴 했어요. 그럴 수밖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일이 쉽지 않았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말에 위로를 느꼈다. 도윤은 책상 위 봉투 하나를 집어 정희에게 건넸다. 이거 오늘 같이 보려고 준비해뒀어요. 정희는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주민센터 위치가 적힌 메모와 체크리스트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예요? 정희 씨가 앞으로 지내시려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임시 신분증 발급, 긴급복지 상담, 기초생활 상담, 그리고 법률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들. 정희는 말문이 막혔다. 그런 것들을 누가 도와준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될까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하죠. 도윤의 대답은 단호했다. 이제 정희 씨는 혼자 아니니까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도윤의 표정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진지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우선 주민센터부터 가보면 좋아요. 그가 말했다. 오늘은 평일이라 아침에 줄이 좀 덜할 거예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정희는 순간 당황했다. 그렇게 먼 곳까지 누군가가 동행해준다는 게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시간을. 저한테도 일과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도윤은 싱긋 웃었다.
그리고 이런 건 혼자 가면 훨씬 힘들어요. 정희는 마음이 울컥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마다 자신을 배려하는 사람의 진심이 묻어났기 때문이다.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자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겨울 끝자락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햇살이 있어 몸을 움츠리게 하지는 않았다. 정희는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다. 이 낯선 거리, 처음 보는 가게들,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오늘은 조금 덜 두려웠다. 도윤이 무심한 듯 말했다. 걸음이 어제보다 훨씬 가벼우세요. 정희는 깜짝 놀랐다. 정말 그렇게 보여요? 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는 발끝이 주저주저 했는데 오늘은 발이 앞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정희는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누군가가 자신의 걸음걸이를 본다는 사실조차 낯설었다. 이제 많이 나아지실 거예요. 도윤이 말했다. 한 번 용기를 낸 사람은 두 번째도 낼 수 있으니까요.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맴돌았다. 주민센터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다. 센터 앞에는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고 정희는 순간 긴장이 확 올라왔다. 도윤은 그녀의 불안한 기색을 보자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같이 있으니까. 그 말 한마디에 정희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서류 작성, 신분 확인 절차, 대기번호. 평소라면 혼자서는 절대로 해낼 수 없었을 과정들이 도윤이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주는 덕분에 정희는 흔들리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기다리며 문득 생각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다.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누군가의 비난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치가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건 정희에게 기적처럼 느껴졌다. 문서 접수가 마무리되고 잠시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정희는 조심스럽게 도윤에게 말을 걸었다. 저 혹시... 네. 도윤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정희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마침내 마음을 꺼내놓았다.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질문에는 40년 동안 닫아두었던 인생 전체가 담겨 있었다. 도윤은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잠시 생각한 뒤 아주 천천히 말했다. 정희 씨. 그의 음성은 따뜻했다. 살아야 할 방식은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찾아가면 됩니다. 정희는 숨을 삼켰다. 바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자신을 되찾는 게 먼저예요. 그 말에 정희의 가슴이 조용히 떨렸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씩 풀리는 것처럼. 네. 정희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 속에 서 있는 나무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바쁘게 달리는 차들. 그리고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자신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기쁘고 두려웠다. 그때였다. 정희의 가방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정희는 자신에게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보니 화면에 떠있는 이름이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박태형. 정희는 손을 떨며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도윤은 곧장 상황을 파악했다. 받지 마세요. 그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정희의 표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폰을 꼭 쥐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도윤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 씨, 이 전화는 의무가 아니라 압박입니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떨리더니
마침내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꺼버렸다. 그는 미소를 보였다. 잘하셨어요. 정희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 눈물은 두려움만이 아닌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감정에서 흐르는 눈물이었다. 정희는 눈물 자국을 닦으며 말했다. 무섭지만 저 계속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도윤은 잠시 미소를 지은 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정희 씨가 원하시는 만큼. 정희의 가슴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조용히 자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지금 이 길을 나의 길이라고 느꼈다. 주민센터를 나와 골목길로 들어서자 정희는 어느새 다리가 조금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긴장과 걱정, 그리고 조금의 안도까지 뒤섞인 감정이 한 번에 올라오며 어깨가 서서히 축 처졌다. 도윤은 그녀의 걸음을 보며 천천히 속도를 맞춰 걸었다. 많이 피곤하시죠? 정희는 솔직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이런 게 힘들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당연하죠. 도윤은 부드럽게 말했다. 서류 하나 제출하는 것도 마음이 지쳐 있으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정희는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늘 난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온 터라. 자신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누군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다. 길을 걷던 중 정희는 문득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게 되었다. 어디서 지내야 하지? 일은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불안이 다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도윤은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살며시 말을 꺼냈다. 정희 씨, 오늘은 너무 먼 미래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안정적이었다. 지금은 앞으로의 3일만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3일이요? 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첫째 날, 오늘처럼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둘째 날, 몸과 마음을 쉬게 만들기. 세 번째 날, 천천히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정희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 말은 복잡한 마음을 조금 정리해 주는 것 같았다. 3일이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윤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겨울 햇살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동네 작은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정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뭐 시켜야 할까요? 이런 데는 거의 처음이라. 도윤은 메뉴판을 보며 웃었다. 부담 안 되는 걸로 드세요. 따뜻한 차도 있고 카페라테도 있고. 정희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따뜻한 거면 좋겠어요. 너무 써도 못 마시고. 그럼 자몽차나 유자차 어떠세요? 유자차 좋아요. 도윤은 주문을 하러 카운터로 갔다. 정희는 자리에 혼자 남아 주문이 끝난 손님들의 움직임을 가만 보았다. 이런 풍경이 너무나 낯설었다. 어딜 가도 다들 자유롭게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시간을 누리고 있다. 정희는 생각했다. 나는 이런 걸 누려본 적이 없었구나. 그리고 가슴 한쪽이 살짝 저릿하게 아파왔다. 도윤이 유자차를 들고 돌아와 컵을 정희 앞에 놓았다. 따뜻한 반투명한 노란 빛이 컵 안에서 부드럽게 흔들렸다. 정희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말했다. 이런 데에서 누가 차를 사주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도윤은 놀랍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요?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네. 그 사람은 밖에 나가면 제가 있는 걸 싫어했어요. 쓸데없이 따라다니지 말라고 늘. 입안이 잠시 말라붙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이 조금 굳어졌다. 도윤은 직접적 위로는 하지 않았다. 대신 짧은 말로 그녀의 감정을 끌어올려 주었다. 이제는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여긴 정희 씨가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니까. 정희는 컵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정말.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다. 박태형. 또 그 이름이었다. 정희는 이번에도 몸이 먼저 반응했다. 어깨가 움츠러들고 손이 떨렸다.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받고 싶지 않으시죠?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네, 무서워요. 그럼 받지 마세요. 도윤은 차분히 말했다. 끊는 것도 자유고 무시하는 것도 자유예요. 정희는 폰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다시 화면을 꺼버렸다.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확신 있게.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두 번째 용기네요. 정희는 놀라 도윤을 바라봤다. 두 번째요? 네. 아침에 골목에서 했던 게 첫 번째, 지금이 두 번째. 정희는 유자차를 내려놓고 작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지금 변하고 있구나. 그 사실이 그녀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카페에서 나오자 햇살이 더 기울어 있었다. 점심은 드셨어요? 도윤이 물었다. 정희는 머리를 극적였다. 아직 별로 입맛이. 그럼 죽 같은 거라도 드시는 게 좋아요. 저기 코너 돌아가면 작은 죽집 있는데 괜찮아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누군가와 식당에 가는 것 자체가 그녀에겐 큰 용기였다. 그러나 도윤이 가볍게 말했다. 천천히 걸어가면 돼요. 배 안 든다고 하루가 괜찮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윤과 함께 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작은 죽집에 들어서려는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문가에 비쳤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가슴이 벌떡 뛰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낯선 중년 여자가 들어왔다. 정희는 긴장을 풀며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순간 도윤도 작게 중얼거렸다. 아, 저분은. 정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시는 분이에요? 도윤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관리하는 건물 세입자분이에요. 근데 그는 말끝을 흐렸다. 중년 여자는 상점으로 들어오다. 문득 고개를 돌려 정희와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그리고 다가와 말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도윤 씨? 이 아주머니는 누구신데요? 그 말에는 분명한 호기심과 심상치 않은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정희의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죽집 입구에서 멈춰 선 채 정희는 낯선 중년 여자의 시선을 받으며 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 시선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캐묻고 싶은 듯한 호기심이 묵직하게 깔려 있었다. 중년 여자는 도윤을 향해 아주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관리실에서만 보던 분이 이런 데서 아주머니랑 같이 있는 건 또 처음 보네요. 그 말은 겉으론 농담 같지만 안에는 분명 왜라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정희는 어깨를 움츠리며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항상 누군가의 눈초리에 예민해져 있었고 이런 상황은 여전히 두려웠다. 도윤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아, 이분은 제가 도와드리는 분이에요. 도와드리는 분? 중년 여자는 눈썹을 살짝 올렸다. 어떤 도움을 드리는데요? 그 질문에는 알 수 없는 경계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마치 문제 생기지 않게 하세요라는 암묵적인 경고처럼. 정희는 급히 한 걸음 물러섰다.
몸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또 오해받으면 어쩌지? 혹시 나 때문에? 그 순간 도윤이 시선을 중년 여성에게서 돌리지 않은 채 아주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이분도 아직 많이 힘드신 상황입니다. 중년 여자는 도윤의 표정이 한층 진지해진 것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듯 조심스레 말끝을 흐렸다. 뭐 그래요. 도윤 씨야 워낙 성실하니까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그러면서도 정희를 흘끔 한 번 더 바라보고 죽집 안쪽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카랑카랑한 종소리가 울렸다. 밖에 남겨진 정희는 마치 숨을 참고 있던 듯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저 혹시 제가... 정희는 조심스레 말했다. 민폐 끼친 건 아니죠?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접은 표정이. 그분은 원래 그래요. 도윤은 웃으며 덧붙였다. 동네 소식에 관심 많아서 누구랑 있든 늘 저런 반응이에요. 정희는 여전히 불안했다. 저 때문에 오해받으실까봐. 그럴 일 없어요. 도윤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정희 씨는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고 그건 제가 선택한 거니까.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해준 게 언제였던가. 아마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죽집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정희는 저절로 형체도 모르게 굳어있던 어깨를 조금 내려놓았다. 도윤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사람들 시선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정희는 자리에서 작은 숨을 내쉬며 메뉴판을 바라봤다. 어떤 걸 드시겠어요? 전 소고기 야채죽 추천이요. 정희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그걸로 할게요. 도윤이 주문을 하고 돌아오자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요. 네, 말씀하세요. 미혼이세요?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모아 쥐었다. 저 혹시 가족분들이나 부담되시지 않을까 해서. 도윤은 잠시 멍하게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런 걱정이셨어요?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다. 죄송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도윤은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전 미혼이고요. 부양가족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도 좀 자유롭고 정희 씨 도와드리는 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졌다. 음식이 나오고 정희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더운 김이 올라오는 죽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자 따뜻하게 퍼지는 맛이 공허했던 속을 서서히 채워주었다. 맛있어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정희는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죽집 직원에게 물었다. 여기 혹시 방금 남자랑 여자 2명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희는 즉시 숟가락을 멈췄다. 피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 몸이 본능적으로 굳었다. 도윤이 눈썹을 찡그리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네, 안쪽에 계신데요. 정희의 숨이 멎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발걸음이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 목소리, 그 걸음, 그 그림자. 정희는 한순간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박태영이 그녀를 찾아온 것이다.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박태영은 예전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곧장 정희와 도윤이 앉은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다. 정희는 몸을 움츠렸다. 심장이 요동치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녀를 억압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도윤은 잠시 정희를 바라보더니 단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태영 씨, 여기서 그만하시죠. 박태영은 고개를 약간 갸웃하며 도윤을 바라봤다. 왜? 그냥 지나가는데 뭐가 문제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권위적이고 냉혹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정희는 몸을 떨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미 공포에 사로잡혀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정희,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박태영의 말투는 여전히 명령조였다. 그러나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침내 스스로 입을 열었다. 저 나갈래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제 골목에서처럼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용기가 담겨 있었다. 박태영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뭐라고? 나갈래? 여기서? 그는 살짝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날카롭게 물었다. 도윤이 박태영과 정희 사이에 섰다. 정희 씨는 지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마세요. 박태영은 순간 말을 멈췄다. 정희의 눈빛이 달라져 있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순종만 해오던 그녀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순간을 처음 목격한 것이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내며 말했다. 저 이제 더 이상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집도 차도 아무것도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박태영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점점 격분으로 바뀌었다. 너 감히 나한테 이래? 그 순간 정희는 마음속 깊이 무엇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속에서 억눌렸던 40년의 분노와 슬픔이 함께 솟구쳤다. 네, 이제 감히 할 수 있어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박태영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고 말을 잇지 못한 채 잠시 멈췄다. 도윤은 가볍게 정희의 어깨를 잡으며 속삭였다. 좋아요. 그대로 가세요. 당신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목소리를 온전히 느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었다. 박태영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오랜 권위와 통제력이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과 함께 카페를 나섰다. 바깥 공기 속으로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정희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그녀는 뒤돌아 박태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카페 안에 서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은 없었다. 정희는 가슴속 깊이 묵직한 자유를 느꼈다. 그리고 도윤에게 작은 미소를 보였다. 정말 이제 시작인가 봐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 손 안에서 펼쳐질 차례예요. 정희는 잠시 바람에 눈을 감았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마치 새롭게 태어나는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랜 세월 잠자고 있던 희망이 천천히 깨어났다. 그날 오후 정희는 도윤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길가에 쌓인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황금빛 바닥을 만들었다.
정희는 잠시 멈춰서서 손으로 낙엽을 쓸어 담았다가 놓아보며 마음속 깊은 곳까지 느껴지는 자유를 실감했다. 도윤은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힘들었지만 처음으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오늘 겪은 모든 경험이 정희 씨의 삶을 바꾸는 기반이 될 겁니다. 정희는 공원의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며 마치 그녀의 미래를 비추듯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정희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아요. 도윤 씨가 옆에 계시니까. 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다. 언제나 곁에 있을 겁니다. 혼자가 아니니까 마음껏 앞을 향해 나가세요.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았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겠다고. 억압과 구박 속에서 멈춰있던 삶을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그 순간 한 아이가 공원 잔디 위에서 공을 차며 즐겁게 뛰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정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다시 살아갈 거야. 그동안 누리지 못한 나만의 삶을. 그녀는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 끝까지 이어진 작은 길을 걸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스치고 햇살이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과거의 고통과 두려움은 이미 멀리 뒤에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다. 정희의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졌고 그 마음 속에는 희망과 자유가 가득 차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두려움 뒤에 숨겨진 작은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날 공원에서의 작은 산책이 정희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자유의 첫걸음이 되었다. 정희가 공원을 나선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자립이었다. 그동안 남편에게 억눌리고 집안일과 구박 속에서 살았던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했는지조차 잊은 채 살아왔다. 이제 그녀는 작은 원룸을 구하고 필요한 가구와 생활용품을 하나씩 채워 넣으며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도윤은 그녀를 도와 생활 전반을 정리해주며 때로는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었다. 정희 씨, 혼자 살아보면 처음엔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찾게 돼요. 정희는 그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기대를 품고 있었다. 첫 출근 날, 정희는 조심스레 작은 꽃가게 문을 열었다. 꽃가게 주인은 온화한 웃음을 지으며 오늘부터 일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편하게 하세요. 라고 말했다.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꽃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물을 주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꽃 향기와 생생한 색감 속에서 그녀는 오래 잊고 있던 평온을 느꼈다. 점점 사람들과도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정희는 자신감이 조금씩 커지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한편 남편 박태영은 정희가 떠난 후 점점 무너져갔다. 수백억 자산을 독차지하며 오랫동안 권력을 누리던 그는
정의를 억압하던 권세가 사라진 순간 모든 것이 허탈하게 느껴졌다. 회사 경영에서도 여러 실수를 연달아 저지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졌다. 결국 그는 재정적 위기에 처하며 점점 쪽박차는 삶으로 빠져들었다. 한때는 권위적이었던 그의 모습은 이제 공원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머니 속 잔돈을 확인하는 한심한 남자로 변해 있었다. 그 누구도 그를 존경하지 않았고 그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에 점점 갇혀버렸다. 그 사이 정희는 꽃가게 일을 배우며 조금씩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갔다. 그녀는 남편과의 과거를 떠올릴 때 슬픔과 분노 대신 이제 내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감정을 느꼈다. 도윤은 그녀를 격려하며 말했다. 정희 씨, 이제 중요한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자유와 행복, 그리고 자기 존중감. 그걸 지켜가는 게 가장 큰 재산이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이제 그걸 지킬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밝고 단단했다. 어제의 눈물과 두려움은 오늘의 용기와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집에 앉아 작은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있던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나는 이제 다시는 아무에게도 억압받지 않을 거야. 나를 구박하던 사람보다 내 삶을 선택할 용기를 가진 내가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줄 거야. 바람이 살짝 창문을 스치며 들어왔고 정희는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인생, 정말로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정희가 꽃가게 일에 익숙해지면서 그녀의 하루는 조금씩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출근해 꽃을 다듬고 점심시간에는 도윤과 짧게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정희는 오랜만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즐거움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이 웃음을 되돌려줄 때 느껴지는 따뜻함은 그동안 잃어버린 감정의 일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꽃가게 앞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한 중년 남자가 가게 앞을 서성이다. 용기 내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꽃을 배우고 싶어서요. 정희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가능합니다. 어떤 꽃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저 선물용 꽃다발을 만들고 싶어요. 아내 생일이 다가와서. 정희는 그의 손을 잡고 꽃을 다루는 법을 하나씩 알려주었다. 남자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고 정희 또한 가르친다는 즐거움을 느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그동안 받은 구박과 고통이 조금씩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나 봐. 한편 박태영은 점점 추락하는 자신의 삶을 실감하며 완전히 외로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권위를 내세우지도 못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금전적 문제와 명예 실추는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어느 날 그는 허름한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머니 속 동전을 세고 있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지? 혼잣말을 하면서 자신이 한때 억압했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박태영은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그 사이 정희는 자신만의 생활 루틴을 정착시키며 작은 사회적 연결망도 만들어갔다. 꽃가게 손님들과의 친밀한 관계, 도윤과의 신뢰 있는 우정, 그리고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사람들과의 소소한 교류까지. 정희는 이제 알았다. 삶의 가치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 문을 두드리는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순간 긴장했지만 도윤이 옆에서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해졌으니까요. 정희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용기를 끌어올리며 문을 열었다. 그 앞에는 오래전 모습과 달리 허망하고 초라해진 남편 박태형이 서 있었다. 박태형은 자신이 완전히 몰락했다는 사실을 정희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느꼈다. 두려움과 경멸, 후회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정희는 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저를 구속할 수 없어요. 제 삶은 제가 선택할 거예요. 당신이 무너지는 건 당신 선택이에요.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박태형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권위는 완전히 깨졌고 정희의 단호한 눈빛이 그를 압도했다. 그날 이후 정희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꽃가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도윤과 함께 작은 행복과 기쁨을 만들어갔다. 박태영은 점점 세상 밖으로 멀어져 갔지만 정희의 삶은 점점 더 밝아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는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는 것이다. 그날 저녁 정희는 가게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